앞으로 5주 동안 10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텐데 저는 그 가운데 5번 내지 6번 주 강사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자, 제목이 미디어 활동의 이해입니다. 미디어 활동의 이해, 마을 미디어 활동의 이해. 마을 미디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 마을 미디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을 미디어 활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을 미디어라고 하면 미디어는 미디어인데 마을 안에 있는 어떤 그 미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란 무엇인가? 자,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예,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또 물어보셔도 좋고요. 예, 중간에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란 제가 이 세 가지로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미디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교재에 보시면 지금 PPT 자료가 교재에 있거든요. 보시면서 필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진화 부분을 보면요, 미디어가 왜 생겨났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어떤 도구, 수단, 이런 걸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처럼 우리에게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나 기계, 장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매개하는 그런 수단, 도구가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가장 큰 기능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이제 미디어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라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 미디어가 생겨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서로 나누게 되려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가장 좋은데 그러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나 지금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디어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꼭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불편함을 줄여주는,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먼저 보면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을 타고 있죠. 예. 여기 보면 한자라서 우리 어린이들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보발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북보발, 여기는 남보발, 그리고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서기발, 기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있었던 파발 제도를 이렇게 현대에서 다시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발은 걸으면서 가는 것, 걸으면서 뭔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게 보발이고, 기발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것, 이걸 기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파발 제도라고 하는데요. 파발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활자 매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신문이 탄생합니다. 19세기에 신문이 탄생하고요. 그리고 모르스부호로 신호를 전달하는 전보라는 것도 생기고 20세기 들어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방송 매체들이 상업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넘어서서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통합된 스마트폰,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파발 단계에서부터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수천 년, 수백 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발달된, 가장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미디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미디어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좀 살펴봤죠. 이런 미디어의 종류,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흐릿하긴 한데요. 미디어의 종류에는 이렇게 인쇄 매체,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TV는 전파 매체입니다. 인쇄 매체, 전파 매체, 그리고 컴퓨터는 온라인 미디어죠. 온라인 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스마트 미디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디어, 방송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큰 것이 전파 미디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보성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영향력도 큰 겁니다. 생활을 보면 신문을 인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취재하고 인쇄해서 배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방송은 현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물론 현장에서 연결하기까지는 기기 장치를 연결하고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바로 리포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사건 현장 이런 데서 기자들이 직접 리포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전선을 이용해서 정파를 내보내는 온라인 미디어, 이 컴퓨터로 대표되는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케이블 TV, IPTV 이런 것들도 함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급격하게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 온라인 미디어를 승인하고 이것이 성장한 데 따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이블만 깔면 어디나 전파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채널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단조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지상파, 공중파, KBS, MBC, SBS 이런 공중파 방송에 비해서 이제 다 매체, 다 채널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이 온라인 미디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매체도 많아지고 채널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는 공공성보다 상업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전화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스마트폰은 디카이기도 하고 셀카 많이 찍잖아요. 디카이기도 하고 컴퓨터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 신문이기도 하고 잡지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미디어의 종합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이제 미디어의 종류 자체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앞으로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에서 심지어는 몸에 싣는 그런 시대까지 온다고 하죠.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디어들의 가장 큰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디어만 있으면 나와 바깥 세계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미디어라는 것이고 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것이지요. 좀 어렵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모든 것들이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 미디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잘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었죠. 그 자체가 미디어였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랜선 여행이다, 뭐 랜선 휴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미디어가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가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전달되는 뉴스나 정보가 콘텐츠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좀 나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신문이나 잡지, 기사, 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책 속에 나오는 내용들 모두가 바로 이 콘텐츠라는 겁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음악을 듣고 뉴스나 영화, 동영상을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자, 보면요,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노트북에 뭘 막 입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취재 기자들입니다. 혹시 취재 기자가 꿈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 것을 각오하고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런 기자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취재 기자들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현장 상황, 여기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해 있으니까 이 현장 상황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기자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임주아 기자의 기사처럼 그 시민 기자 그러니까 시민 기자이기 때문에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기고를 하는 그런 기자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시민 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취재 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어떤 분들인가요? 사진 기자입니다. 사진 기자. 카메라들을 다 들고 있죠. 굉장히 비싼 카메라들인데 사진 기자. 아까 취재 기자가 있었고 지금 사진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취재 기자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기자를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는 목격자,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는 목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긴 기사보다 한 장의 사진이 아주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좀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엄마와 딸들입니다. 그리고 최루탄이고요. 여기는 미국으로 가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불법 이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진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탄 로이터 통신의 사진기자 김경훈 씨의 사진입니다. 최루탄을 피하는 모녀의 온두라스 모녀의 사진.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불법 이민자들과 그걸 막으려는 미국 당국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한 장의 사진이 수많은 논문보다 어떤 한 권의 책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살펴봤고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보내온 기사를 배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기사를 배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편집기자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이 편집기자들의 일은 그 기사를 신문의 어느 면에 실을지, 그리고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그리고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까지도 짓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집기자의 힘은 사실상 취재기자나 사진기자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리고 사진 크기를 어떻게 넣느냐,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기사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까지 봤고요. 이제 방송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도 역시 취재기자가 있고 사진기자와 같은 카메라 기자가 있고 또 편집기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취재데스크, 편집데스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뉴스와 같은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가 있죠. 아나운서가 있다는 점이 인쇄미디어,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가 가장 다른 점입니다. 또 방송에는요, 신문 잡지하고는 달리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본을 쓰거나 진행 순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방송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방송 작가고 PD인 것 같고요.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송 작가들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드라마 작가, 구성 작가, 번역 작가, 라디오 작가, TV 작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이제 줄여서 PD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기획을 하고 그 제작까지 총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에어컨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약간 좀 더운 것 같아서. 자, PD는 프로그램의 총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연출가가 있는데요. PD는 총 관리자고 연출가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대개의 경우는 PD와 연출가가 뒤섞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전주 MBC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한 2년 정도 총괄하는 PD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일을 맡으셨던 선배님께서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좀 제가 그때 고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총대를 낸 거였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기자의 역할과 PD 역할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새로운 일을 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재미도 있었고 물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송 다른 취지의 파트가 아니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을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자 카메라 감독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방송을 만드는 그 뒤 이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카메라 감독 그리고 기술 감독. 기술 감독은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것, 방송에 송출되는 것을 실제로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는 분들이죠. 실제로 방송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들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의 공공성입니다. 좀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만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신문이나 방송으로 대표되는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온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숫자가 많았나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전주 같은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집을 갖지 못한 임차인들이 훨씬 많은데 뉴스나 보도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부분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언론의 방향이 있으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기사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는 자신의 것을,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자신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실제로 마을 신문,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을 미디어는 결코 만들어가는 우리들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성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했고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사실은 답을 드리긴 했는데 미디어를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들 당해보신 것 같아요. 미디어를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 미디어는 항상 옳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이 굉장히 똑똑해요.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5학년?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전주 남초. 응? 전주 남초요. 전주 남초?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를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미디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미디어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고 옳지 않은 뉴스나 보도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미디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미디어의 부작용. 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언론 조작, SNS 중독, 지나친 광고. 물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뭉뚱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왜 미디어의 부작용을 알아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적은 아니긴 하지만 미디어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언론 조작을 보겠습니다. 자, 언론 조작.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어내기도 하고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빠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사실을 비트는 겁니다. 뒤틀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진 조작도 있습니다. 뉴스에 실리는 보도사진은 원래 합성을 하지 않고 촬영한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한국사진기자협회의 늘 강의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진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었군요. 예. 그 IM 피터라는 이 방송에서 이런 내용으로 썼다고 하네요. 제 생각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실은 8만 대장경이다. 표현도 있고 그러네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NS 중독입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NS는 무엇의 약자인지 아는 사람. 제가 대답할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런 소셜 미디어가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SNS는 언론 미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주류 언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실제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솔직하고 꾸밈없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올린 글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주관적이고 거짓말인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것을 전달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여기도 사진이 있었군요. 자, 나는 소통하고 있을까? 나 SNS 중독 아닌가? 하루에 자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나 정보를 보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살펴보면
최소한 30분 이상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중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지나친 광고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광고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광고는 당연히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안에는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지나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죠? 예. 사실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얘기들이어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학생들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사실들을 봤을 때 그때 그 책방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 동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미디어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미디어 윤리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첫째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말들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 정신을 앞장서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확한 사실 보도. 신문과 방송이라는 잡지에 나온 언론 진행정당에서 펴내고 있는 잡지에 나온 글이었는데요. 2016년 9월이네요. 한국 언론 사실 보도만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보도만 합시다. 이런 논문이 나올 정도니까요. 예. 첫째,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 그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미디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보도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여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은 이게 지금 마을이고요. 마을 안에서 여러 사람, 어린이, 나이 드신 분, 할머니, 이분은 아마 아주머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걸 여기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한쪽으로 쏠려있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보도는, 언론은, 미디어는 소외된 계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그런 이론 기사를 쓴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는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일입니다. 이것이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 시대 정신을 선도해야 한다. 시대 정신 하니까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독일어로는 사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이걸 풀어보면 돼요. 이 말을 그냥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정신.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신. 그런 걸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독립정신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히 시대정신, 우리들의 시대정신은 독립정신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황국신민이 아니고 독립정신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뭐가 시대정신이었을까요?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채워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욕구, 이것이 시대정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온당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시대정신이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후기 산업화 시대라고 하지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고요. 흔히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 탈근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는 그 달라진 시대에 걸맞게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정신을 미디어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이끌어 나가기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그런 미디어, 그런 미디어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쁜 미디어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미디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을 미디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는 사회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로서 지켜야 할 윤리도 있습니다. 시대정신 이런 사실도 있고요. 자, 미디어가 지켜야 할 윤리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몰래카메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대표적인 인권 침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선글라스도 있고, 안경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볼펜도 있고, 우리가 쓰는 것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몰래카메라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몰래카메라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것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경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되면 그 취재를 당하는 취재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것이 방송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은 개인의 인격을 침범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몰래카메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철저하게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 절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스마트폰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요. 누군가가 자신이 없는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캡처해서 고소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됩니다. 미디어가 특히 어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때에도 법적인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문제도 있고 미디어는 특히나 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세 번째, 사생활권 침해. 좀 어렵긴 한데 영어로 사생활권, 사생활을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프라이버시에 우산을 쓰고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한다 이런 걸 표현한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이나 집안의 사적인 어떤 일을 말하고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정보를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 이게 사생활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취재를 할 때 본인의 허락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절대로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자, 우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아들 권리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 이따가 선물 좀 주세요. 저 학생. 선물 있습니다. 자,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되거나 공표된다.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자, 초상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함부로 남의 사진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비용을 치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좀 유명한 인물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초상권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몰래카메라, 명예훼손, 사생활권 침해, 초상권 침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인권 침해 사례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미디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올바른 미디어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말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자, 첫째, 환경 감시 기능, 둘째, 상관 조정 기능, 셋째, 사회유산 전수 기능, 넷째, 오락 기능. 환경 감시 기능은 말 그대로 비판 기능, 언론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기본적인 역할,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관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과 관련해서 상관관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어떤 정의 맥락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설이나 논평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이 상관 조정 기능이고요. 그리고 사회유산 전수 기능, 사회유산 전수 기능,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 어떤 규범, 관습 이런 것들을 다른 세대를 이어서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락 기능. 오락 기능은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어떤 휴식도 제공해주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정작 중요한 문제가 묻히게 되거나 어떻게 보면 품질 낮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범람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이 미디어의 중요성을 따져보면요. 자, 미디어 윤리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언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취재 기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보 수집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취재원을 항상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취재원이 노출됐을 경우에 어떤 피해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뭐 정치적인, 뭐 종교적인, 뭐 마을 안에서도 갈등이나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취재원 보호 그리고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미디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좀 긴 시간 1시간이 거의 지났네요.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가 라는 미디어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활동들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비영리,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소유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 자,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조직은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조직은 당연히 비영리 조직이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이윤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을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소유하고 공동체 전체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취지에 걸맞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정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미디어의 과제이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도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마을 문화를 진작시키고 주민자치와 연계를 해야 되고요. 지역 안에서의 어떤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서도 기능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씩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각 마을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찾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 이게 과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뤄나가는 주민자치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우리 마을 미디어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 정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북도도 전주도 지원 조례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해나가서 좀 지원도 좀 받고 그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치고 이제 우리가 마을 미디어의 하나인 마을 신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마을 신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상상력들을 발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은 송천동 마을 신문인데요.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이 신문을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신문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제호가 있고요, 기사가 있고 밑에 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마을 신문에도 이런 마을에 뭐 여러 선포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광고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수의 소리, 문수의 소리, 문수동, 여수시 문수동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편집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뻑뻑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을 신문은 좀 읽기가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는 너무 빡빡했잖아요. 글씨가 읽기도 어렵고. 비교해보면 훨씬,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읽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고, 사진도 배치가 잘 돼 있고, 이 기자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참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로 된 기사가 아래 하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편집을 한번 봤고요. 자, 용운마을신문, 용운마을신문, 아마 대전인 것 같은데, 자, 용운마을신문 2018년 1월이고 2018년 9월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월, 9월, 1월, 9월.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달에는 아마 이게 참관된 지 얼마 안 됐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사진으로도 채우고 이렇게 광고로도 채우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9월로 가니까 상당히 이제 기사가 좀 늘어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신문에 좀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같은 신문에서도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석교마을신문, 석교마을신문, 여기에서는 제가 이 하단 부분에 이 광고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그 마을스럽고 좀 정겨운 그런 광고인 것 같아서 정말로 이 마을 신문을 보고 나도 여기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행기 소식다운 마을 신문, 여긴 자양동, 자양동이 대전이었나 천안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신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어떤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자는, 그러니까 기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을 모으는, 여론을 모으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후원한 사람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룡시사원, 여기 청룡동이라고, 여기가 아마 천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사진을 구성하는데 좀 그 어지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다는 거. 일반적인 신문의 어떤 이 편집 형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도표, 기사를 쓸 때 기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자, 예. 이게 마지막 신문인데 이제 관저 대전시 관저도 관저 마을 신문입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온 이 도표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큼지막한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집어넣어서 정말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얼굴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에서 마을 신문이 이런 기능을 정말 하는 것이겠구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게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 내 얼굴이 내 글이 신문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마을 신문들을 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우리 마을 신문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신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꾸준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그 취재 계획서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한 장씩. 저도 한 장 주시죠. 여기 없는데. 펜이 없어요.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금 나눠드린 기사 작성 기획서 이걸 보시면은요, 이 기획서를 제가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할 텐데 그때까지 일단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이런 기사를 쓰고 싶다 하는 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